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7월 21일 막차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경기도 분당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단지를 찾아서 세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고. 그래서 우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딱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3법, 이게 제정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여권인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반발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다수당의 횡포 막아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3법도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즉, 이 무책임한 정책, 실패한 정책으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는데도 크게 기여한 그런 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법이 이제 2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이 법 정말 공론화를 해서 제대로 좀 고쳐달라,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민주당에서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도 이 법의 키를 쥐고 있으니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이 법을 좀 개정하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구 임대주택단지에서 이러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거불안과 관련된 영세민들,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 서민들의 목소리가, 이 불만이 그만큼 크다, 고통이. 그래서 이름도요, 민생회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서민 민생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문제점은 바로 이런 영구 임대주택이 전국에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분당에서 했느냐? 분당은 누가 살았죠? 바로 이재명이가 살았어요. 그 이재명이 이 대선 후보로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이재명이 거주했던 지역과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공통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그런 점도 또 감안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래서 임대차 3법 이제 개정 2년을 맞이해서 제대로 한번 이제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말로 얘기해서 이제 계약을 경신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임대인들 가운데서는 좀 나쁜 임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임대인들의 전월세, 이 전세 문제에 관한 문제점, 이거를 좀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경찰에다가도요, 이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라. 그리고 또 이 국토부에서는요, 전세 사기 유형도 철저히 분석하라. 그래서 앞으로는 민생을 위협하는 이러한 이 강력한 범죄는 강력히 수사해서 일벌백계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요,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기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요, 또 몇 가지 이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또 좋은 제도를 또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한도,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전세 대출 한도가요, 청년은 700만 원인데 2억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는 2억에서 3억으로, 지방은 1.6억,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에서 2억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정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세대출 금리, 일명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리를 이 동결해서 현행 1.2에서 2.4%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강력한 지시, 그리고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에 대한 이 보완적인 지원 조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부가 그야말로 민생을 보듬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갖다가 직접 대통령이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접점을 더 넓혀 나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허그, 여러분들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다 아시잖아요. 이 허위가 대의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이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가지고 나쁜 임대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라.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원책에 대해서는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민생안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일단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주거비 경감도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당부한 거, 지시한 것은 뭐냐? 지금 금리가 상승돼서요, 이 부동산 가격이, 즉 집값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이게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수록 하고,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첫집 주택,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고요. 그리고 규제 개선을 통해서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급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우리 국민에게 밝힌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민생 경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밝힌 내용도 이 공약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이런 회의를 주재하고 또 관련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도요, 지금 이제 우리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데, 이 지지율을 또 회복시키고 이 국민들로부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체감을 또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이 언론 보도를 많이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최근 한 2주 정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잘 아시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인데요, 오늘 YTN에 출연해가지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가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중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변화는 바로 뭐냐,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활동이 지금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부적인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 장선철 소장의 경우에는요,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는 잘 듣지 않았는데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들은 것 같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비판이나 언론의 지적을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우리가 계속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서 비판을 하면 대통령께서 듣고 변화하실 거다. 그것이 변화의 조짐이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오늘 알렌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은 했어요. 그래서 이 긍정평가에는 35.6, 부정평가는 61.6인데요. 여전히 한 26% 정도의 이 격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장 소장은 이러한 여론의 이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 반등한 거 2, 3%, 이거는 의미가 없고 약간 올랐는데, 아마도 위기감 때문에 TK 지역 이런 데서 좀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는 대통령을 좀 지지해줘야 되겠다 해서 결집하는 것이 이렇게 소폭 반등으로 나온 것일 뿐이지, 그것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간 거라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 좀 비판적 이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요, 민주당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알아서 좀 더 들어먹으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는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요, 연판장을 돌려가지고요, 무려 야권에서 174명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민주화 유공자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는요, 2020년 우원식 의원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이 서른 의원이 또 발의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법률안이에요. 근데 이건 셀프 특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추진되다가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됐고요. 이 법을 추진하니까 지금 이제 충북지사가 됐죠.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 모두가 유공자인데 특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운동권 돈지들의 우위선과 변신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유공자 증서를 반납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이나 좀 알고 다시는 그런 발상부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요. 뭐라고 그럴까요? 엄한 여론의 역풍을 받은 것이 이 바로 민주화 유공자 법안입니다. 자, 왜 문제가 있느냐? 이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추진하려다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2015년도에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그리고 이 보상 관련 법률이 있어요. 이미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전부 다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당사자가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 법안은 뭐가 문제냐? 배우자, 이제 당사자는 이미 받았으니까 배우자하고요, 이 자녀에 대해서까지 많은 특혜를 줘요. 어디에서? 교육 분야, 취업 분야, 의료 분야에서까지 특혜를 주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지금 현재 유공자 가족 또 그러니까 숨지거나 행불된 민주 유공자의 가족과 그리고 부상을 입은 유공자 본인은요. 취업 때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거의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대기업에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가 점수가 아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매 전형 때마다 가산점을 모두 주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유공자 유족의 경우에는요. 초중 고는 물론이고 대학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심지어 외국인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학비 보조를 받아요. 그리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혜택 엄청 큽니다. 감정평가액에 이르기까지 장기 저리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의 경우에는 올해 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세대가 엄두도 못 내는 민영주택의 이른바 로또 청약 여기에서도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요. 이게 공정과 이 정의, 이 개념에 어긋나는 이런 법안이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추진하다가 중단되기까지 했어요.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75명인데요. 민주당 국회의원은 164명이에요. 169명 중에서 5명을 제한 164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정의당 6명 전부, 기본소득 딱 1명 전부, 무소득 4명 전부. 그래서 175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300명 중에 절반 이상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함부로 덤벼들지 말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다수당의 횡포, 강경 처리, 이거 반드시 여론의 역풍을 만들어 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5명만 이름을 안 올렸는데 권칠승, 박병석, 오기형, 이원욱, 조응천. 그런데요, 이름을 안 올린 사람들은요, 이 반대라기보다는 연락이 안 되거나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아직 안 올렸다. 찬성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요,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와서 민주당에서는 과거 입법을 포기했는데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털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거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 왜냐면은요, 지금 일부, 지금 조금 전에,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털어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지금 근본적으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음서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이 바탕 자체를 봐야 된다. 기본 정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민주화 유공자법,
이거는 우리 국민의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시대적인 조류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공정과 정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부합이 된다. 그래서 이 운동권의 셀프 특혜 입법 반드시 저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홍준표 뉴스가 뭐 매일 나와요. 뭐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 센스도 좋고 또 뭐 이 말빨이 또 세다는 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직설적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하고 저도 가능하면 중요 메시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이죠. 이 국회에서 TK 지역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어요. 우리 당하고 여기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권성동 대표한테 한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해서 비공개 지금 세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한테 내년에 당 대표 선거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 라고 짧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이 이번에 한번 하는 거 보고 라고 하는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대행의 경우에는요, 제가 뭐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원내대표 하기도 벅찬데, 그러면서 크게 웃었고, 그리고 나서는요, 비공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언론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니까 물을 거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당대표 생각을 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 당대표 생각이 있으면 대구 경북에 잘하십시오 라는 취지로 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오늘 회의가 예산 이 정책협의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알아서 예산 지원해 주려면 해. 안 하면 너는 곧 대표 나와도 안 돼. TK 지역에서 안 보내줘. 왜 이게 되겠습니까? TK 지역 이 당원이요. 국민의힘 당원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오늘 정책 협의한 거 그 취지에 맞게 TK 지역에서 예산 지원해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우회적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보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 참 고단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준석, 지금, 지방을 쭉 돌고 있는데요. 지방 돌면서도, 그동안에 보면, 어제는 이제 김진표, 강원, 지사를 만난 것이 언론에 본인들이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다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또 누구를 만났냐면, 지난 16일 날에는요. 경남지사인 박완수를 만났다. 이렇게 비공개로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세훈하고는 뭐 수시로 전화하고 그런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요, 장기전으로 돌입한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전망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말이죠. 이 홍 시장이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놓고 있어요. 뭐냐면 윤리위가 지난번에 끝났을 때 바로 자기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가처분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재심 청구하면 끝난다. 절대 재심 청구도 하지 말고 가처분 신청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자명이나 하고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검사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징계 문안을 쭉 봤는데요. 이거 절대로 가처분 신청해봐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사법 절차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법 조치가 돼버리면은 딱 기소되는 순간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버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3, 4년 걸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치 생명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 절차에 집중하라. 이렇게 조언했다라는 점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법 절차가 안 되면 탈당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탈당할 수 있겠냐?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 밖에는 남은 게 없다. 그러면 윤리위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잃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김성태라든가 염동열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다 라고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김성태 염동열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과는 굉장히 친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대구에 들어와서 내려오면
아주 친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면 식사는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조수진 의원이 오래간만에 한마디 했어요. 오늘 연합뉴스 TV에 나와가지고 윤핵관 하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자, 그리고 이 갈등설이 나오는데 윤핵관을 누가 만들었냐? 이준석이가 만들었는데 이준석이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그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굉장히 참담하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준석이가 만든 윤핵관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당이 마치 윤핵관과 반핵관으로 갈라져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핵심 관계자가 많아야 하는데 몇몇만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 그리고요.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직무대행체제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된다. 조기 전당대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체제에 대해서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물밑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충북 동지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이게 작년에 말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게 김정은이가 심어놓은 대한민국의 지하 간첩망이에요. 그래서 이적단체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일부는 구속됐고 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또 일부는 풀려나고 또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이적단체 의혹을 받는데요. 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이 멤버 그러니까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요. 작년에 10월에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 여의도에서 27분간 만났는데요. 만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만난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사람들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또 국내 정세 동향을 북한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보법상 간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제 실질적으로 대표할 때잖아요.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당 대표니까 서면 조사한 건데 이게 제대로 조사했으면은 이게 서면 조사를 끝날 일인지 아니면은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말이죠. 이 충북 동지에 사람들 갖다가 직접 만나서 또 만났고 그 내용을 북한에 보고했는데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에 이게 사실상 지하 대남 사업 조직이다. 이거는 다 많이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 이거 수상한 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서면조사로 대체한 거. 이거 당시 집권여당 대표니까 봐준 거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1등을 계속해서 달릴 때 아니겠습니까? 이 미래 권력 이재명이가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송영길은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 서면 조사한 것이 오늘 이투데이에 단독으로 보도돼서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적인 이 조사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보완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참고인이기 때문에요. 이 피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진술 조서는요, 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만이 참고인 진술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고인으로 진술한 송영길이를 법정으로 불러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말이죠. 검찰이 아예 진술조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을 거니까 검찰이 아예 증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나올 가능성도 뭐라 그럴까요? 좀 존재한다. 이런 증거의 법조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송영길 간첩 혐의 느닷없이 이제 이거 잘못하면은 또 이거 공안정국 조사한다고 또 난리 나겠죠. 그러나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만난 건 사실이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한 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봐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충북 동지의 경우에는요, 공작원 지령을 받아가지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을 행위를 한 이적 단체고, 이 검찰에서 그동안에 언론에서 취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도 받고 또 국가 기밀을 탐지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보 우위 행위를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조직이 바로 충북 동지회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인 후속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